그 다음에 교재는 175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175페이지 피시면은요.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2장짜리 보셔도 돼요. 그래서 2장짜리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보실 내용에.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형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모든 자산들이 다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게 종류 첫 번째 보시면 영어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권에 보시면 영어권이란 기업의 우수한 종업원, 그 다음에 고도의 경영능력, 영업상 또는 제조상의 비법, 양호한 노사관계, 그 다음에 뭐 우수한 인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면 남들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장사가 잘 되는 거. 그걸 무슨 권이라고 해요? 영업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들보다 장사가 훨씬 더 어떻다? 잘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창출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는 장사 잘 되니까 영어권 10억이야.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고요. 이 영어권이라는 건 다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보세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자본이 1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잘 돼. 그러면 잘 되는 회사를 살려면 10억 줘야 팔까요? 10억보다 더 줘야 팔까요? 당연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10억보다 더 주게 되면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무슨 권이라 그래요? 영어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10억짜리 회사를 15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얼마 더 줬죠? 5억 더 줬죠? 요게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영어권. 영어권은 내부 창출은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어권 10억이야.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고 꼭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개발비. 요건 무슨 뜻이냐면 그 개발비는 내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구는 이게 연구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은 판매가 가능한 걸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이야기할 때 연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가 끝난 건 아직 못 사요. 왜 못 사냐면은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본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너무 비싸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회사에서 이 코로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들었대요. 그때 연구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면 이거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당시에는 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무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살려면 개발이 끝나야 돼요.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개발. 그래야 그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그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처리가 가능한 거세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어요. 저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라이선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하는데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월드컵 관련된 거는 MBC, KBS, SBS에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라이선스를 JTBC였나? 조선 쪽이었나? 어쨌든 거기에서 샀어요. 그래갖고 그 방송 3사에서는 그걸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한때. 뭐 요번 월드컵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사서 방송에 안 나온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소프트웨어의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는 소프트웨어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소프트웨어 뭔지는 아시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임차 권리금만 좀 봐주세요. 임차 권리금 왜 봐야 되냐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차 권리금이 무형자산인데 프로그램에 없어요. 프로그램에 임차 권리금 찾으면 없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다른 애들은 거의 다 있는데 요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취득원가만 보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요? 원가 처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은요.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유형자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일단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 좀 봐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옆에다가 거래처 설정이라고 일단 저거만 넣으세요. 이건 나중에 저기 실기할 때 설명을 더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만 좀 적어놔 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부도엄과 수표에다가도 밑줄 좀 쳐놓으세요. 부도엄과 뭐요? 수표. 요것도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부도엄과 수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음이 부도나거나 뭐 할 때요. 그 수표가 부도났을 때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87페이지
금방 끝나요, 부채는. 부채는 후다닥 끝낼 겁니다. 부채하고 자본은 그렇게 길게 오래 안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87페이지 부채.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요, 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그래서 유동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 이내 거다? 1년 이내 거다. 그 다음에 비유동 나오면은 1년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원래 종류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 저기 188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계속 볼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1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요때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암기하고 뜻풀이에요. 이론 쪽에서. 왜냐면 그거 빼놓고는 현재 수월하게 되는 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1년 넘는 거,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원래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이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이내가 된 거를 무슨 부채라 그래요? 유동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191페이지에 어저께 잠깐 설명 한번 드렸었던 파트인데요. 뭐냐면 여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91페이지 보시면 선수금과 선급금. 선수금은 부채고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요때 쓰는 겁니다.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을 때 선급금하고 무슨 금이에요? 선급금이세요.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선급금, 선수금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예수금. 그래서 192페이지 보시면 예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줄 때는 무슨 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예수금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원천징수는 줄 때는 뭐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이고, 선납세금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자 수익하고요. 이자 수익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그리고 추후에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맨날 했던 말만 해요. 왜냐면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94페이지 아까 했던 거 조금 더 볼게요. 거기에도 이제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193페이지에 유동성 장기부채 있죠. 그래서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1년 이내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원래 1년 넘던 게 1년 이내로 바뀌었을 때 그거 좀 봐두세요.
다음 페이지 또 쭉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203페이지 비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 부채 그러면 몇 년이 넘는 거예요? 1년이 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유동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고요. 저희가 아셔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퇴직금 관련된 거. 그래서 퇴직금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보실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여기에선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저기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충당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자가 들어가요? 충당. 그래서 충당 들어가면 보충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그거 일단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형이 있어요? 확정급여형.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계셔야 맞추기가 좀 수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채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행하고 상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그 다음에 작으면 할인 발행. 그래서 요거 좀 받으시고, 요것도 두 장짜리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각을 하는데 상각을 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 사채를 발행하는데 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는 이자예요.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주는 이자율이에요. 그걸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10%씩 주겠다. 우리가 이자를 10%씩 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를 이거를 무슨 발행이라 그러냐면은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으면은 이럴 때는 소비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주식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줄게. 근데 은행에서는 7%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현재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회사한테 투자할 거냐, 은행에 넣을 거냐. 근데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 준다고요? 7%. 근데 회사에 투자하면 몇 프로 준다고요? 10%. 그러면 당연히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3%만큼 더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비싸게 팔아도 된다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많이 주면은 많이 주는 쪽에 사람이 몰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몰리면 우리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립니다. 그래서 할증의 뜻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것 뜻은 알죠? 할증. 할증 왜 알죠? 뭐 때문에? 택시 때문에. 맞죠? 우리 택시 탈 때 시간 넘어서 타면은 할증료 붙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회사에서 10% 주는데 은행에서 15% 주겠대.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회사에 투자할 거예요? 은행에 투자할 거예요? 은행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회사 게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팔려요. 그래서 우리 한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왜요? 비싸게 팔아도 팔려.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왜요? 싸게 내놔도 안 팔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시장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또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빌려주는 것도 늘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재하던 것도 줄여주고 있고. 근데 그래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재하냐 뭐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 적금 중에 10% 육박하는 것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줄 서갖고 사람들 가입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자율 높은 것들이 있죠. 되게 특이하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요. 뭐 50만원, 30만원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에 가입하려면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아니면 뭐 국민은행에서 13% 주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알아보면은 우리은행에 통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얼마,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연결된 거 있어요. 그럼 뭐 만약에 카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 한 달에 카드 사용료 얼마 넘으면 퍼센트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금리로 한다라고 해서 혜택 받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다 주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우리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주면 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게 주면 당연히 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적게 주면은 싸게 팔면 되고 많이 주면은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냐면은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알거든요. 할증은 비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할인은 뭐 한 거죠? 싼 거죠. 우리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냐 비싸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원래 할증하고 할인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왜냐면 할증은 비싸고 할인은 싼데 유일하게 같은 라인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할증이 높으면 할인은 낮고 할인이 낮으면 할증은 높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로 둘이가 반대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채 삼각은 둘 다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잘 나오냐면 둘이서는 원래 같은 라인이에요? 반대 라인이에요? 반대 라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 같은 라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그러면 몇 년 넘는 거라고요?
1년 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차입금이라고 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요거는 뭐 했을 때요? 우리 직원들이 퇴사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적용받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는 회사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세요? 사채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20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옆에다가는 아까처럼 요것만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충당 나오면 일단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해주니까 필요 없고 207페이지 위에 잠깐만 봐주세요. 요거는 전산세무 2급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라고 있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슨 처리요? 주석 처리.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참고하시고 뭐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발이 뭐냐면은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우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이다. 우리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우발 그러면은 갑자기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사채. 네, 사채는 그냥 요걸로만 요거 두 줄로 처리할 거예요. 네, 다른 것까지 보면 너무 골치 아픈 파트라 다른 건 아예 안 보고 네, 그 두 줄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쭉쭉쭉 또 넘어오세요. 218페이지. 그래서 21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218페이지 자본인데 여기는 좀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을 거거든요.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게 요거예요. 자본금. 그러니까 저희는 요렇게만 외울 거예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리순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보긴 할 건데 좀 누구의 힘을 빌릴 거냐면 컴퓨터의 힘을 좀 빌릴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하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결손금으로 결손금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두 장짜리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두 장짜리에 있는 내용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손금 처리 순서는 임해적립금, 기타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하긴 할 건데 하나씩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219페이지 보시면 자본금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본금은 발행주식 총수 곱하기 주당 무슨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액면금액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전에 적어드린 것처럼 주당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하면은 자본금이 나오는 거세요. 그래서 그 공식 같은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의 종류는 거기 두꺼운 글씨로 잘 되어 있는데요. 보통주하고 무슨 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다.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볼 거고 좀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건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요건 좀 어렵게 나올 때 시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니까 222페이지에 감자에다 밑줄 치세요. 222페이지 보시면은 감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자라고 나오면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그 감자가 아니라 저기 감자 맞구나. 감자가 나오면은 저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감자 차손하고 감자 차입. 소각. 감자가 아니고 소각. 소각 나오면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이제 감자라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 꼭 감자 나올 때 지문에 소각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소각이 뭐냐면은 저거 하는 게 소각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소각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소각장에서 불 질렀잖아요. 종이나 이런 것들 불 태우는 걸 이제 소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소각 나오면 감자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각이라는 게 불 질러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애게 되면은 자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본하면은 그 소각 나오면은 뭐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나머지는 됐고 자본잉여금도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요 파트는요 컴퓨터의 힘을 좀 빌릴 거예요. 우리가 외워도 되는데 우리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힘을 좀 빌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파트는 좀 넘어갈 거예요. 쭉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 그래서 236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이익준비금. 그리고 거기다 적혀 있긴 합니다. 거기 이익준비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밑줄 쳐 있죠.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몇 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0분의 1만큼 준비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밑줄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봐주세요. 외워야 돼요. 어차피 저 파트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48페이지. 그래서 248페이지 보시면 수익하고 비용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나중에 아니죠. 앞으로 이제 계속 분계 연습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해결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 그러면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 돈이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사용한 돈이에요. 그래서 쓴 돈, 사용한 돈을 뭐라 그래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억이고 비용이 8억이야.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2억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분계 풀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잠깐 봤던 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저기 좀 잠깐 볼게요. 255페이지. 그래서 255페이지 보시면 뭐 급여니, 퇴직급여니, 복리후생비니 쭉 보이세요? 네,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개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개정 과목.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개정 과목을 진짜 잘 봐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정 과목이 생각보다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런 개정 과목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건데 그 개정 과목 보실 때 주의 깊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급여라고 있는데요. 255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급여. 그래서 급여가 뭐예요? 월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 분들 월급 드리는 거를 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퇴직급여는 퇴직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요.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이분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뭐 여비교통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수도광열비, 세금가공과, 임차료, 그 다음 뭐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분계 연습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만 봐주세요. 257페이지에 보시면 접대비라고 있어요. 무슨 비라고 있으세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는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접대비는 거래처 위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누구 때문에 돈 나갔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때문에 돈 나갔으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 때문에 돈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래처 직원 때문에 돈 나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좀 잘 좀 봐주시고요. 뭐 나머지들은 앞으로 수업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때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쭉쭉쭉 볼 것 같고, 저기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 잠깐 좀 볼게요.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 잠깐 좀 보시면 260페이지에 6번하고 7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6번하고 7번이
요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관련된 내용이냐면 외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외화 나오면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몇 가지만 본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거기 보면 두 가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위에 거는 실제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산이라고 적어드리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2월 31일 날 그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는 저기 9번하고 10번 잘 봐두세요. 9번하고 10번. 그래서 9번하고 10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6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수증 이익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익 있고,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재해손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손실이요? 재해손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산수증이익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산을 공짜로 받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익에서 채무의 뜻이 뭐죠? 채무. 채무는 뭐 해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을 우리 뭐라 그래요? 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면제 이익의 뜻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면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손실. 재해손실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화재나 아니면 뭐 지진, 이런 것들은 재해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없어야 좋은 거지만, 화재나 지진이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화재 나거나 지진 나거나 태풍 때문에 손해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 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재해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재해 손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저기 262페이지에 재해 손실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시험 문제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보험 차익. 무슨 차익이요? 보험 차익. 그래서 보험 차익은 보험료 받는 걸 보험 차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험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다쳤어. 길 가다가. 그 다음에 다쳤는데 보험금 받았어. 그러면 그 보험금 받은 걸 뭐라 그래요? 보험 차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위에 보시면 전기오류 수정 이익하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 있는데, 그건 언제 볼 거냐면 세무 2급 때 볼 거예요. 그리고 교재 잠깐, 뭐 이걸 꼭 볼 필요는 없는데 274페이지 잠깐 봐보시겠어요? 27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개정 과목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 들으시다가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뭐 여기 보셔도 되고, 뭐 안 보셔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분계 못 푼 거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